6. 순환. 다음 해인 갑진년에 노일 전쟁이 폭발했다. 이 전쟁은 19세기 후반기부터 일기 시작한 열강의 제국주의적 활동의 결과였다. 19세기와 20세기는 인류가 백인족들에 의해서 압도당한 시대이다. 유럽의 열강들은 식민지를 획득하는 데에 강분했다. 여기서 자본주의적인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또 둘째 원인은 서양에서의 과학의 발달이다. 교통의 발달, 특히 기선, 기차의 발명은 세계 각지 사이의 거리를 단축하고 먼 거리의 지방을 가깝게 결부시켰다. 요컨대 과학이란 인력에 의한 자연의 정복이다. 셋째는 국가주의 및 제국주의 운동이었다. 제국이란 본래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통일한 대영토로 된 국가를 뜻했다. 그리고 자기 국민을 주축으로 다른 민족의 영토를 병합하는 대국가의 건설을 목적으로 삼는 운동이 제국주의다. 한편 제국주의는 실질상의 이권을 얻는 데에 생명을 내건다. 철도를 부설하고 통상협정을 맺고 상로를 확장하고 이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 제국주의이다. 열강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풍조를 타고 해외의 세력권을 확대했다. 진출할 수 있는 땅에 진출해서 그 개척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런 제국주의에 호응하듯이 일본은 1898년부터 경제적 침략을 한국에 감행하고 러시아는 만주 경영에 주력하였다. 일본은 몽고까지 바라는 대륙 정책을, 러시아는 태평양 진출을 기도했다. 이 두 제국의 침략 기도가 마주 부딪혔다. 일본의 만주까지 진출하려는 침략과 한국을 39도 선에서 나누어 갖자는 러시아의 침략이 서로 마주친 것이다. 이 충돌로 갑진년 3월 두 제국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를 구실로 일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서울에 입성하였으나 국토는 중립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에 짓밟히게 되었다.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밥이 되고 말았다. 즉 다음 해 을사년에 러시아 제국이 패함으로써 한국은 일본과 을사보호조약을 맺어 그 지배에 맡겨졌다. 이 지배를 미국이 승인했던 것이다. 갑진년의 급박한 제국주의 운동에 한국 정부는 정초부터 분주했다. 전운의 급박함을 살려 우선 엄정 중립을 선포하고 국내의 안보를 강화했다. 국내의 안보 일환으로서 부호들의 행포를 막기 위해서 그들의 동작을 감시했다. 부호들의 체포령이 반포됨. 갑진년 정월초에 서울로부터 전주부의 부호 백남신을 체포하려는 전달이 전주부에 도달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백남신은 걱정이 태산 같았으나 믿고 상의할 사람이 없었다. 국리 끝에 김병욱에게 의논하기로 했다. 김병욱은 남신에게 지난해 8월에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일을 전하면서 정상과 의논할 것을 종용했다. 그는 병욱을 통해서 도움을 간청했다. 정상께서 부자는 돈을 써야 하느니라. 돈 10만 냥의 증서를 가져오느라 고 병욱에게 일러 보내셨다. 병욱은 그 말을 남신에게 전하였다. 남신이
바로 10만 양의 증서를 써 올렸다. 그 후에 남신은 화란에서 풀리고 삼도의 세리가 되었다. 그 후에 남신이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정상께서는 10만 양의 증서를 불사르셨다. 이때 정상께서는 이직부의 집에 머물고 계셨다. 장효순의 폭행. 정상께서는 이직부의 집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 밤중에 장흥의 부친 효순이 곤히 주무시는 정산에게 급히 달려와서 손자가 급병이 나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보아달라고 애걸했다. 정상께서 냉수를 마시게 하라고 일러 보내셨다. 효순은 달려가서 그대로 해보았으나 손자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효순은 전주부에서 천동으로 이름난 사나운 주먹꾼이었다. 그는 정상께서 자기가 미워서 처방도 하지 않고 손자를 죽인 것으로 판단하여 흥분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곤봉을 손에 들고 이직부의 집에 계시는 그분에게 달려가서 손으로 만져서 병자를 일으키고 말 한마디로 중병을 고치는 것까지 보았는데 고의가 아니면 무엇이랴. 물은 고사하고 흙을 먹였을지라도 그 신묘한 도술로 능히 낫게 하였을 것이다. 고 말하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를 못하고 곤봉으로 그분을 마구 때렸다. 정상께서 몸이 터지고 유혈이 낭자하였다. 그러고도 분에 못 이겨 효순은 그분을 결박하여 장방청에 끌고 갔다. 도중에서 갑자기 결박을 풀면서 이것은 다 나의 잘못입니다. 어린 것이 급한 병으로 죽었는데 어찌 선생을 원망하겠습니까? 전대로 교제를 회복합시다. 그런 뜻에서 나의 집에 함께 갑시다. 고 청했다. 정상께서 그 청을 거절하고 서원규의 집으로 가서 유숙하셨다. 다음날 아침 그분은 그곳을 떠나 이직부의 집으로 행하였다. 효순이 일찍이 서원교의 약방을 찾아왔다. 정상께서 떠난 것을 알고 살인범으로 몰아쳤다. 이때 정상께서는 이직부의 집에서 화정리에 사는 이경호 집의 협실로 옮기셨다. 효순은 가족들도 화정리에 몰려와서 행패를 부렸다. 이때에 김형렬이 정산의 소식을 알고자 하운동 자택에서 화정리 이경호 종도의 집에 들어섰다. 이들 가족들은 정산의 거처를 대라고 형렬에게 윽박했으나 형렬은 어찌된 인물인지 몰라 욕만 당하고 서원교의 약방에 끌려왔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장효순의 가족들로부터 무수히 매를 맞았다. 그들이 형렬을 데리고 떠나는 것을 알고 정상께서는 화정리 이경호의 집의 협실에서 떠나 태인의 굴지로 떠나시고 형렬은 종도 서원교의 집에서 야물 타고 도주했다. 오로지 서원규만이 매일 장효순의 가족들로부터 행패를 당했다. 견디다 못해 효순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약방의 문을 닫고 식구들과 함께 익산으로 이사하여 화를 피했다. 훗날에 장효순이 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종도들이 정상께 불만을 터뜨렸다. 어찌하여 하늘 사람의 큰 권능을 갖고 난을 가라앉히거나 대항하시지 않고 피하여 다니기만 하셨습니까? 고 아뢰니 정상께서 종도들 사이에서나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신정이 문란하여 진다. 싸움을 그대로 두면 따라서 세상에 큰 재앙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곤욕을 겪는 것이 옳으리라. 고 그때의 상황을 이루고 싸움에 싸움으로 대항하면 청기가 무난하여지는 것을 가르치셨다. 동생 영학의 거역행위 이월이었다. 정상께서는 계속 굴치에 계셨다. 어느 날 아우영학이 형을 굴치로 찾아가서 도수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랬다. 그는 자주 그런 청을 하곤 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대학을 읽으라고 권하면서 도수를 가르치지 않으셨다. 아우영학은 그 분부를 물리치고 황주, 중루기와 음자릉, 묘기만을 읽었다. 이것을 듣고 정상께서는 마음이 아프셨다. 그분은 이 도삼에게 대죽자는 죽을 때 바꾸어가는 말이고 묘기는 재문이라. 멀지 않아 영학은 죽을 것이다. 그 슬픈 말씀을 전하시고 골포사장 전유초 혼반고국 조무인 이란 글귀를 아우에게 전하라고 분부하셨다. 아우 영학은 이 시를 받았으나 깨우치지 못하고 제 고집을 버리지 않더니 기어코 병으로 들어눕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곧장 정상께서 김갑치를 데리고 밤지로 길을 떠나셨다. 중루에서 한 주먹에 들리셨다. 거기에 허리가 굽어서 엎드려 기어다니는 사람이 있었다. 정상께서 영고를 물으시니 그 사람은 10여 년 전부터 곱사가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정상께서 손으로 그의 허리를 펴주고 사례금 10단량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그 곱사는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뻐 뛰면서 선생님은 진실로 제 생지 은인이옵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면 태산이 오히려 가벼우나 지금 몸에 돈을 지니고 있지 않으니 무엇으로 갚으오리까? 고 난처함을 표시하였다. 그 사람이 이어서 저는 늘 장사를 하고 있사오니 늘로 갚으려고 합니다. 늘 한벌 값이 10단량이 옳시다. 고 말하였다. 이 말에 정상께서 그리하라 고 이르고 본댁으로 길을 재촉하셨다. 집에 들어가서 영학을 보았다. 엄지손가락을 아우의 입에 대고 이것을 떼면 곧 죽을 것이니 유언이라도 하여두라 고 말씀하셨다. 영학은 유언을 부모에게 여쭈었다. 유언이 끝난 후에 정상께서 손을 떼니 영학은 숨을 거두었다. 때는 갑진년 2월이었다. 얻은 늘을 가져다가 아우의 장사를 지내셨다. 순경에게 구타를 당하심. 2월 보름에 정상께서 고부지방을 주유하셨다. 이때에 김갑실이 따랐다. 주유하시다가 금운바위에 이르러 한 주막에 들리셨다. 이 무렵에 고부에 화적이 성했다. 그 하적들의 행포를 막으려고 순금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복 근무를 하였다. 한 순금이 사복하여 야순하다가 그 주막에 들렸다. 이 순금이 있는 자리에서 정상께서 주모에게 저 사람은 곧 죽을 것이니 주식을 주지 말라. 주식을 주었다가는 죽은 후에 대금을 받지 못하리라. 손해를 볼 것이니 알아두라 고 일러주셨다. 이 말을 듣고 그 순금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정상을 마구 때렸다. 매를 맞으면서도 정상께서는 대연스럽게 죽는 사람에게서 맞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말씀을 남기고
갑칠과 함께 주먹을 떠나셨다. 떠난 뒤에 주모는 그 순금을 보고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외다. 하늘 사람이니 빨리 따라 나가서 사과하고 영거를 물으시오. 라고 일러주었다. 순금은 쫓아나가서 그분을 만나 사과하고 까닭을 물었다. 정상께서 대답하시기를 오늘 밤에 임무를 파하고 다른 곳으로 가라. 하적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제서야 순금은 까닭을 알고 다른 곳으로 황급히 뛰어갔다. 얼마 후에 화적들이 많이 몰려와서 순금의 거처를 대라고 조르면서 주모를 마구 때렸다. 그들은 순금을 죽이려고 몰려왔다가 놓친 것에 화가 나서 소란을 피우다가 주막을 떠났다. 또한 갑진년 2월은 한국이 국가로서의 주권을 잃은 달이기도 하다. 한일 어정서가 조인되었던 것이다. 재정, 예교, 경무, 문교 등에 관한 중요 정책은 일본의 손아귀에 넘겨졌다. 일본은 한국 정부를 간섭하고 한국 민간에게도 그 마귀의 손을 뻗쳤다. 나라를 삼키고 민의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 일을 위해서 일본인들은 일본에서 유랑방황하다가 일본군의 한국말 통역으로서 한국에 돌아온 송병준과 동학당의 간부급 인물이었으나 친일파가 된 이용구로 하여금 일진회를 조직해 하였다. 동학당의 일부와 정상배들을 일진회에 가입시켰다. 그 무리는 부일의 표시로 단발당했다. 일진의 삭발을 강요함. 갑진년 2월에 있었던 일이다. 정상께서 김형렬을 데리고 원평의 김성부 집에 가서 그곳에서 머무르셨다. 어느 날 정남기와 그의 처남이 김성부의 집에 와서 정상께 일진회 가입을 강력히 권하다가 듣지 않자 그분의 머리를 깎으려고 덤벼들었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베이려고 하였으나 머리카락이 베어지지 않았다. 이때에 정상께서 정남기에게 내가 너의 보좌가 되리니 나의 말을 듣거라. 일진회를 탈퇴하여라.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후에 후회가 막심하리라 고 일러 보내셨다. 아니나 다를까 정남기는 패가 망신하고 그 유족들은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한때 전주부 굴지의 부호는 일진의 앞잡이 노릇으로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몸이 된 것이다. 어느 날 정상께서 문공신에게 돈 30냥을 지니게 하고 태인 횡단으로 떠나셨다. 횡단 앞 주막에 이르렀다. 술을 찾으시니 주모는 술이 없다고 했다. 정상께서 주막에 술이 없다니 하고 되물으시니 주모가 새 독의 술은 있습니다. 물을 붓지 아니한 것입니다. 고 대답하였다. 그분은 그 말을 듣고 술은 새 독의 술이 좋으리라. 안주가 필요하다. 돼지를 한 마리 잡아라고 이루고 그를 써서 주모에게 주면서 이것을 돼지막 앞에서 불사르라고 분부하셨다. 주모가 그렇게 하였더니 돼지 한 마리가 죽었다. 정상께서 주모에게 돼지를 삶을 때에 먼저 고기를 먹는 사람은 누구나 죽을 것이니 모두들 조심토록 하라고 단단히 분부를 내리셨다. 삶은 돼지를 그릇에 담아 뜰 가운데에 놓고
술을 전주로 걸러서 마루 위에 놓게 하고 그를 써서 주인으로 하여금 뜰에서 불사르게 하셨다. 이 재래의식을 끝내고 공신과 주인 그리고 참관한 동리 사람과 행인들과 함께 잡수셨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더 구하느냐? 글자 한자에 하나씩만 찾아가면 족하리라 꼭 큰 소리로 외치셨다. 어병들이 일병에게 쫓김. 이튿날 아침에 돈을 갖고 행단을 떠나셨다. 공신은 멋모르고 정산의 뒤만 쫓았다. 솔밭을 지나가자 정산께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셨다. 이놈이 여기에 있었구나. 동자석이 서 있는 것을 공신이 보았다. 이 길은 원평으로 가는 길이었다. 노상에서 공신에게 보라, 훗날에 일본 군사에게 여러 천명이 그곳에서 살해되리라 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 다시 말씀을 이으시면서 글자 한자에 하나씩 죽게 하였으니 저희들이 깨달으면 나를 은인으로 알 것이다. 그것을 누가 알 것이냐 고 말씀하셨다. 이후에 수천 명의 일진 회원들이 떼를 지어 그곳을 지나다가 일본 군사들은 그 회원들이 어병인 줄 알고 총을 쏘아 21명을 죽였다. 어병은 지방에서 항일에 봉기한 우국 청년과 외국민들이었다. 갑진년 3월에 일진회에 항쟁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때에 정상께서는 전주의 용머리에 계셨다. 어느 날 용머리의 한 주막에 계실 때 일진 회원들과 아전들 사이에 싸움이 부중에서 벌어졌다. 최창근이 전주부 내의 아전들을 모아서 내 성문을 굳게 닫고 일진 회원들의 입성을 막고 각 군, 각 면마다 통문을 보내어 민병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을 소탕하고 있었다. 정상께서 그것을 보고 어렵게 살아난 것이 또 죽겠으니 내가 강구하리라고 외치고 화정리로 떠나셨다. 그곳에서 이경우의 집으로 가셨다. 그를 만난 자리에서 70냥을 청하였으나 그는 그 청을 거절했다. 정상께서 다른 곳에서 또 돈 7냥을 구하여 갖고 이 돈이 능히 70냥을 대신하리라고 행렬에게 말씀하시면서 용머리로 되돌아오셨다. 주막에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술을 나누신 뒤에 종이에 글을 써서 여러 개로 끊고 그것을 노끈으로 꽈서 이 주먹의 문돌 쩌기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날 점으로서 아전은 일진회와 서로 화해하여 내 성문을 열고 그들을 입성케 하였다. 정상께서 이 화해를 위해 돈 6냥을 썼도다. 옛 사람은 바둑 한 점으로 100만 명 군병을 물리쳤다고 한다. 나는 6냥으로 아전과 일진의 싸움을 말렸으니 옛 사람에 같지 못하다. 고 주막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양자가 하해했어도 그 후 순금들은 밤마다 순회하면서 일진 회원들을 색출했다. 그래서 정상께서는 일진 회원들을 만나면 그대들은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기만 하고 벗어날 줄 모르니 내가 간부의 색출을 없애주리라 고 말씀하시니 이로부터 엄중했던 색출을 간부는 중단하였다. 그것은 갑진년 3월에 일본 제국의 추밀한 의장인 이등방문이 특파 대신으로 내한하여 시위를 벌이고
또 한일 어정서에 의해서 일본이 각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자행하여 군사력을 과시한 데에 한국 국민들의 위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전주에서의 일진의 사건이 지난 얼마 후에 정상께서는 이경우를 만난 자리에서 그대에게 돈 70냥이 있는 것을 빤히 알고 청하였는데 왜 응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 그는 참으로 수중에 없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튿날 화적이 경우의 집에 잔입해서 그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소식을 전하여 들으시고 정상께서는 진실로 그 돈으로 창생을 건지려고 하였는데 경우가 듣지를 않았다. 그 돈의 척신이 범할 것이므로 전용하려고 했었는데 라고 애석하게 여기셨다. 생민의 고생을 들어주심. 올해 정상께서 밤제를 떠나 몇 달 동안 7고를 주유하시면서 갖가지 공공에 빠져 헤매는 무리들을 만나 그들의 괴로움을 들어주셨다. 6월에 정상께서는 하운동의 김형렬을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가셨다. 그에게 전주배에 가서 김병욱을 만나서 다음 날의 밤중에 찾아오도록 하라고 그를 심부름으로 보내셨다. 형렬은 그것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흥의 부친 효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형렬은 돌아와서 병욱과의 약속을 전했음과 효순의 죽음을 아뢰이고 지난날의 환난에 분해서 그 사람은 진작 우리 손에 죽어야 할 것인데 저절로 죽었으니 어찌 천도가 공정하다 할 것입니까? 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 중얼거리는 말을 들으시고 정상께서 형렬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죽은 사람은 불쌍하느니라 고 나무라셨다. 이튿날 정상께서 병욱과의 약속을 잊은 듯이 형렬을 데리고 고부로 향하셨다. 도중에서 아무래도 잊으신 것 같아서 형렬이 병욱과의 약속을 어기십니까? 고 물었다. 이에 웃고 대답하시지 않으셨다. 태인의 신배를 지날 때 어떤 집에서 불이 났다. 바람의 기세에 따라 불길이 점점 성하자 맞불을 놓아서 그 불길을 잡으셨다. 8월 하순경에는 익산군의 만중리로 항하셨다. 황사승이란 사람의 집으로 안내됐다. 어떤 사람이 노기를 띄고 문을 획 닫으니 벽이 무너졌다. 이것을 보시고 같은 동리의 정춘삼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기셨다. 몇 시간 후 사승의 부자가 찾아와서 전주 용암리에 사는 황참봉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였는데 그 사람이 죽자 참봉의 아들이 사람을 시켜 빚을 갚지 않으면 경무청에 고발하여 감옥살이를 시키겠다고 위협하고 행포한 것이라고 사정을 정상께 아뢰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상의하였다. 정상께서 숙경에게 삿갓 한 입과 필묵 한 필을 사오게 하시고 그대의 집벽이 무너졌으니 그 일은 풀어질 것이다. 삿갓과 필묵은 채권자와 채권자 사이의 길을 닦는 것이라. 이후 염려를 하지 말라. 순조로이 풀어질 것이다. 고 일러 부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순금이 와서 숙경을 잡으려고 하기에 숙경은 순금과 함께 채권자의 집에 가서 갚을 기한을 정해주도록 화해를 청했다. 그러나 채권자는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다.
이때 채권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저분은 너희 아버지의 친구 어르신인데 감옥에 가두려고 하니 그것은 금수보다 못한 짓이다 고 타이르면서 채권 증서를 빼앗아 불살랐다. 그제서야 숙경에게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하고 빚을 탕감하였다. 이것은 모두 정산의 덕분으로 믿었다. 9월 열흘에 한멸 해선동에 가셨다. 그러나 근처에 도적이 많아져서 밤마다 몇몇 집이 털렸다. 보경은 넉넉지도 못하면서 밖에서는 부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만 합니다. 도난을 면할 길이라도 있겠습니까? 고 방비책을 청했다. 정상께서 문 앞에 침을 뱉고 도적들이 저절로 멀리 떠날 것이다 고 말하여 그로 하여금 마음을 놓도록 하셨다. 근처를 주유하시다가 사흘 후에 다시 해선동에 돌아오셔서 김보경을 찾으셨다. 개가 심하게 꾸짖으면서 뛰어나왔다. 주인이 따라 나오면서 그가 매우 이독한 병으로 누워있음을 알리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애원하였다. 정상께서 병을 그 개에게 옮기고 보경을 완쾌케 하셨다. 그 개는 사흘 만에 죽었다. 어느 날 익산의 이웃 고을인 임피군 둔리에 가셔서 며칠 동안 머무르셨는데 김광찬이 동행하였다. 숙소의 이웃에 김성아란 중병 환자가 있었다. 정상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뵈었고 병을 고쳐주시기를 처분만을 기다렸다. 정상께서는 그의 두터운 의지심을 보고 병의 치료가 어려운 것을 알고 중병의 몸이긴 하나 하멸의 숭림사의 노성을 조문하고 돌아오도록 일렀다. 그는 그 무겁고 괴로운 몸을 끌고 그곳을 찾아 돌아왔다. 돌아왔을 때는 이미 사경에서 벗어나 있었다. 다음 날에 그는 다시 숭림사의 노성을 찾았으나 그 노성은 입적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돌아오면서 정상께서 하시는 일에 신의성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다. 전주부의 민요. 11월에 정상께서는 보경을 드리고 전주부에 도착하셨다. 마침 그곳에서 큰 민요가 일어났다. 인심이 몹시 흔들렸다. 그래서 보경으로 하여금 김병욱에게 가서 동요된 민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아보게 하셨다. 김병욱은 이때에 조정의 중전의 자리에 있었다. 보경은 병욱에게 가서 정상께서 이르신 분부를 전하니 김병욱이 곧장 찾아배웠고 무능한 저로서는 물 끓듯 하는 민요를 진압할 방책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산의 힘만을 믿고 있습니다. 고 중심을 털어놓았다. 듣고 난 뒤에 정상께서는 내가 알아서 진압하지 라고 대답하셨다. 이날 점으로서부터 연 사흘 동안 비와 눈이 섞여 내리면서 견디기 어려울 만큼 일기가 추웠다. 모여있던 군중들이 추위를 이기지 못해 해산했다. 자연히 민요는 가라앉았다. 갑진년의 마지막 달이었다. 정상께서 구리골에 머물고 계셨다. 이 동리의 김창희가 열해 동안 채증으로 고생을 해오다가 정산을 찾았다. 그는 한자를 평상위에 눕히고 손으로 그의 배를 밀어내리면서 시자하고 있던 형일로 하여금
조래천하 발자국, 누류인간 삼어루, 규화새침 능복원, 평수부종 빈읍결, 일년명을 임술주, 만리운미 태열궁, 청엄교무 이객소, 왕급오비 삼국진의 글을 읽게 하셨다. 후에 그의 채증은 회복되었다. 전주에서 주유하시던 어느 날에 용두치에서 산다는 김모는 지병을 고치고자 정산을 찾아와서 애걸했다. 그분은 병자를 자기 앞에 앉히고 담뱃대가 오르는 대로 일어서게 하였다. 그는 담뱃대가 올라가는 데에 따라 차츰씩 일어섰다. 그리고 형렬로 하여금 예고신, 예팽신, 성난신, 동서남북, 중앙신장, 조화조화, 운우맹령, 후음을 외우게 하고 광찬에게 그 사람의 종아리를 때려 빨리 걷게 하라고 이르셨다. 광찬은 힘껏 때렸다. 환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걸어보았다. 몇 차례 되풀이 되었다. 환자는 교자를 버리고 집으로 걸어갔다.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30냥의 돈으로 술을 사서 행인에게 나눠 마시게 하셨다. 전주에서 구리골로 돌아오셨다. 구리골에서 많은 병자들이 모여왔다. 때로는 문둥병 환자, 때로는 속병을 앓는 사람들이 병에서 완쾌되어 기쁨을 갖고 돌아갔다. 섣달이었다. 역시 구리골에 머무고 계셨다. 그 어느 날 암행의사 박재빈은 전라북도의 7 고을의 군수를 파면하고 전주부에 출두할 차례이었다. 군수 건직상도 규탄의 대상에 올라 있었다. 당시 전주의 육군 장교의 한 사람으로서 김병욱이 있었다. 병욱은 군수 건직상과 친분이 두터웠다. 만일 건직상이 암행의사에 걸려 파면되면 자기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을 저지른 일이 있어 매우 당황하기 시작했다. 근심하던 끝에 정산을 찾아뵈었고 대책을 물었다. 정산께서 그 일은 무사히 될 터이니 과히 근심하지 말라고 그를 안심케 하셨다. 훗날에 박 의사가 건직상을 파면코자 전주부에 입성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박 의사를 파면하려는 명간 비훈이 전주부에 날아들었다. 이것은 정산의 말씀이 가르쳐준 건능으로서 이룩된 결과이다. 업하는 자의 배신, 을사년이 밝았다. 이 결의가 죽어도 한이 남은 해이다. 일본에게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해이다. 즉 을사보호조합의 해이고 나라를 팔아먹은 집단 일진회원들이 판을 친 해이기도 하다. 을사년정을 금음날에 정산께서 형렬을 대동하고 부안군의 성근리로 떠나셨다. 어느 날 이 고을의 이 황구가 부안 사람인 신원희를 종도로 추천하였다. 이전에도 그의 추천이 있었다. 몇 차례의 추천이기도 하여 정산께서 신원희를 숙소에 불러들였다. 원일이 정산의 앞에 나와 비웃고 자기의 집으로 그분을 모셔갔다. 며칠 동안 유숙하니 원일의 부친과 아우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므로 원일은 정산께 가치는 본래 업을 좋아하여 해마다 그것에 종사하다가 작년에 폭풍으로 크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선생께서 금년에는 풍재를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가친이 매우 기뻐할 것이고 가친을 위해서 다행한 일이 되겠사옵니다.
고 말씀을 올렸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할 것이니 많은 이익을 얻은 후에는 돈 1000냥을 가져오라 고 승낙하시니 그와 부친은 기쁜 나머지 서슴지 않고 승낙했다. 그 해에 풍제가 없어서 크게 고기가 잡혔다. 특히 원일의 부친은 풍어였다. 정상께서 사람을 시켜 원일의 부친에게 돈을 가져오도록 하셨으나 그는 전약을 어겼다. 그리하여 정상께서 이것은 대인을 기만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일동 일정도 사사로운 것이 없으니 이로부터는 그대의 고기잡이가 숨주르지 못할 것이다. 고 그에게 이르셨다. 과연 고기잡이가 순조롭지 않아 드디어 업을 철폐하였다. 그 후에 며칠이 지나서 정상께서는 원일의 집에 들리셨다. 서울의 채권자가 와서 원일의 부친에게 빚을 갚으라고 몹시 독촉하는 광경을 보셨다. 하도 사정이 딱해서 두 사람 사이를 가름하고 채권자에게 권능을 보여 빚을 탕감토록 하셨다. 그 권능은 내기에서 보였다. 이날은 구름 한 점이 없었다. 채권자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내기하고 정상께서는 비가 온다고 내기를 걸으셨다. 이 말이 떨어지자 비가 내렸다. 이 권능의 채권자는 아주 경복하고 말았다. 을사년의 따뜻한 봄날이 왔다. 정상께서 함열의 해순동에서 살았던 김보경의 집에 행차하여 그곳에서 여러 날 머무셨다. 이때에 보경은 함열 읍내의 사람 김강천을 포독하여 종도가 되게 하였다. 그의 뒤를 따라 소진섭과 인피 군둔이의 사람인 김성화가 종도가 되었다. 이들은 한때 정산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3월부터 손바래기에 가셔서 2달 동안 계시면서 공사를 보셨다. 이 통의 주막 주인 오동팔이 돈을 많이 모았다. 종도들의 내왕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동팔이 벌이가 좋아서 정산을 후대했으나 경비가 다소 떨어진 형편을 알고서는 냉대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알고 종도들은 동팔이 의리가 없음에 몹시 성을 냈다. 이에 정상께서 종도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의리를 알 리가 있느냐? 우리가 그의 무의함에 성을 내면 그가 반드시 크나큰 할을 입을 것이다. 내가 지나는 길에 덕을 흘리지 못하고 도리어 할을 끼친다면 어찌 온당한 일이라고 할까? 고 일러주시면서 종도들의 복수 행위를 경계하셨다. 그 뒤에 태인읍으로 떠나셨다. 종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공사를 행하셨다. 공사를 끝내니 태인읍 쪽에서 군중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종도들이 정산을 모시고 산에서 내려와 읍내에 들어왔다. 신경원의 주막이 군중들에게 엄습되어 세간과 술떡이 모조리 부셔졌다. 그는 읍내의 젊은이들의 단골로서 돈을 좀 모았다. 그런데 그들이 돈이 떨어진 눈치를 차리고 주막 주인이 그들을 따돌리기 시작하기에 그들은 그의 의리가 없는 것에 분격해서 기물을 부순 것이다. 이튿날에 정상께서 경은의 집에 들리니 부처가 울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기에 원래 이해득실이란 제 몸에 있고 곳에 있는 법이 아니다. 이후에는 삼가하여 모든 온정을 베풀라.
그러면 앞길이 펼 것이고 영업도 뜻대로 흥하리라 고 훈계하셨다. 이날 밤에 천둥 같은 소리가 났다. 그 통에 오동팔의 주막집이 무너졌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동팔은 무너진 제목들을 모아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움막을 치고 살았다. 이것을 보고 종도들은 신명들이 그를 응징한 것이다 고 고소하게 생각하였다. 7월에 신눈일가 종도 2명을 데리고 변산 계암사에 가셨다. 이때 종도들에게 계백이란 쉬운 것이다. 천하를 물로 덮어 모든 것을 멸망케 하고 우리들만이 살면 무슨 복이 되리요. 대체로 재생의세는 성인의 도요 재민혁세는 웅표의 술이라. 이제 천하가 웅패에 의해 괴롭혀진 지 오래되었다. 내가 상생의 도로서 만민을 교화하며 세상을 평안케 하려나노라. 새 세상을 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요 마음을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마음을 고치라. 대인을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생각하여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 창생을 멸망케 하고 홀로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옳을까? 고 훈육하셨다. 훈육을 듣고 있던 종도들 중에서 신원일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원일의 아우는 형이 정산을 따르나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었다. 여기에서 원일은 겁을 먹고 뉘우쳤다. 고부 주유에 오르심. 8월에 고부지방을 주유하셨다. 입성리에서 사는 누이댁을 찾으셨다. 내부는 박창국이다. 이는 상인이기에 상장에 상복 차림으로 출타하곤 했다. 정상께서는 누님댁에서 수종다리를 앓으셨다. 어느 날 창국이 출타해서 집에 돌아오다가 독사가 기어다니고 부인이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았다. 창국은 상장으로 독사를 쳐 죽였다. 이 광경을 정상께서 보시고 독사야 독사야 상인이 이것을 보고 상장으로 타살하고 도성이 그것을 보면 선장으로 타살하리라 고 시 한 수를 읊으셨다. 이튿날에 김형일이 이곳 입성리의 정산을 찾아왔다. 정산의 수종다리 병은 매우 회복됐다. 정상께서 이곳을 떠나 한밀의 해손동 김보경의 집에 가시기로 작정하셨다. 김형일이 따라 나섰다. 하루에 2, 3리씩 걸으셨다. 며칠 걸려서 한밀에 이르셨다. 한밀에서 종도들이 새로운 종도들을 추천하여 성락을 얻었다. 김형렬은 며칠 후에 그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이곳에 몇 달 동안 머무르셨다. 어느 날 정상께서 김보경의 집에서 종도들에게 어렸을 때의 지언글을 외워주셨다. 울레중석 하사는 장덕 척추 고목추 상심현포 청항국 석골청산 수락추 천리호정 고덕원 만방춘기 일강원 시절하명 사무루 풍류주세 백년진 풍상열력 수직이 호예부유 아드간 구정만리 산하우 공덕천문 일월처 또 다른 한글을 외워주셨다. 사오세 무형간 설령 생유학 사학생
230 불공명 자손 입서방 출석사. 10월에 들어서도 하늘에 계셨다. 김형렬이 찾아왔다. 다른 종도들도 모여왔다. 정상께서 춘삼에게 공사 준비를 시키고 종도들과 함께 공사를 행하셨다. 그것이 어떤 공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이곳에 계속 계시다가 섣달에 구리굴로 떠나셨다. 떠나실 때에 길이 퍽 질었다. 이것을 보시고 칙령 치도 신장 어제 함나 사나 이어준 주동곡이라 쓰고 그것을 태우셨다. 구리골에 이르셨다. 정계산이 구리골 입구에서 살면서 정산을 지성껏 모셨다. 그분이 돌아오신 것을 알고 공양코자 누추한 자기 술집으로 모셨다. 그 이분이 질솥이 깨어져 낙심하여 울음을 터뜨렸다. 이 광경을 집안으로 들어오다 보시고 정상께서 긍휼히 여겨 따라온 종도 신경은에게 철솥 한 개를 사다 주라고 이르셨다. 그 솥을 얻은 후부터 괴산의 장사가 잘 되고 가세도 차차 일어났다. 훗날에 괴산은 태인의 방아다리로 이사했다. 이때에 질솥을 한평에서 사는 정동주에게 팔았다. 이것을 산 동주는 생계가 점점 늘어나고 괴산은 점점 가세가 찌부러들었다. 또 하루는 정상께서 용화동에 사는 박복민의 주먹에 들리셨으나 술이 떨어졌기에 복민에게 술을 빚었던 항아리에 물을 부어 가져오게 하고 솥을 넣어 저어서 술을 만들으셨다. 종도들과 그 외 사람들에게 나누어 마시게 하셨다. 그 맛이 본래의 술맛과 다름이 없었다는 소문이 그들에게 의해서 퍼졌다. 이로써 정산의 근지가 널리 퍼졌다.